강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용산 문제가 끝나지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가족들 제가 보니까 용산 그 사구역 다시 막 공사가 시작되고 그러면 뭐 한밭집을 열어서 거기에 막 독점권을 주겠다느니 뭐 그런 말을 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뭐 대책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피해를 지금도 받고 있을 텐데 그걸 저희는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 피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례 절차 합의를 하면서 이제 생계 대책 관련해서 이제 유가족들의 이제 보상 개별 이렇게 보상을 하는 거를 합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생계 대책이 임시적인 어떤 그 생계 대책이죠. 그래서 그 생계 대책 마련, 저 주거권 단체들이라든지 철거민 단체들 여기서 계속 주장하는 거는 순환식 개발을 주장해요. 순환식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순환식 개발은 예를 들어서 이제 A구역을 개발하겠다. 이게 A구역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살던 사람들 개발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임시 거주지역, 거주 시설이라든지 상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서 이게 이제 5년이 될지 뭐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를 실제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개발이 완료가 되면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이 순환식 개발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순차적으로 서울시면 A구역이 요만큼 있었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개발하고 그 다음에 또 개발하면서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가는 건데, 우리나라는 여기 A만 있는 게 아니라 A서부터 Z까지 다 있는 거죠. 한꺼번에 그냥 대규모 공사들을 다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여유 자체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그냥 속도전이죠. 이게 속도전으로 하다 보니까 막 시간에 쫓겨가서 막 저기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주거권 단체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임대주택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들 요구를 한 거죠. 이제 그 선진국 그런데 선진국에는 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30%, 40%, 50%, 심지어 60%까지 가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아마 6%인가 그래요. 현재. 이게. 그리고 그런데 여기 어느새 이제 공공임대에서 또 공공이 또 빠지고 그냥 임대주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임대주택 따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일단 관리비가 많아서 아주 이걸 감당을 못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세는 살지 몰라도 이 관리비 자체를 감당을 못 해요. 몇십만 원씩 한 달에 나가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감당을 못 하니까 저런 거 말고 여기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갖다 확대하자, 늘리자라고 하는 요구와 여기 이제 아까 한밭집 얘기했는데 여기 개발하고 있는 동안에 여기 공사 현장에서 이제 공사 현장이면 여기 인력들이 투입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한밭집이 생기는 거죠. 요 한밭집이 돈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래서 큰 지역에서는 한밭집 따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계속 로비도 하고 이런 거 잘 따준다고 해서 그 윤씨인가 누가 해서 이 사람이 이제 해갖고 경찰청장도 끌어들이고 국회의원도 끌어들이고 너도 돈 줘서 이것들 한밭집 따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밭집의 요거 권리를 따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했는데 우리가 이거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 용산 사구역 개발하는 삼성물산 쪽에 니네 여기 이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 건설 한 4년 동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여기 공사 기간이 4년 동안 할 동안에 임시 생계 대책으로 한밭집 내놔라. 그 다음에 뭐 다른 걸 요구하지 않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사구역에 하나와 여기 요 정도 규모에 되는 거 수도권 지역에 하나를 내놔라. 그러면 23명 용산 사구역 우리 싸움 같이 했던 사람 23가구거든요. 여기 이제 4년 이 사람들이 4년 동안 여기서 벌면은 그걸 23가 나누면은 뭔가 좀 생계는 될 거거든요. 안 크진 않아도.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싸움하다가 구속됐던 사람들, 부상자들 이런 사람들도 여기 이제 같이 이제 포함을 시켜서 집을 이렇게 나눠서 살 수 있게끔 하자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래갖고 이제
원래는 2010년 6월 달부터 공사 착공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6월 달부터 공사 착공하면 저 한 번집 운영하면서 그 나온 수익을 가지고 나눠서 생활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용산 4구역 거기가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사 지연이 되는 게 하나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인 거고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계속 건설회사가 눈치 보는 거죠. 적극적으로 저걸 개발하려고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눈치 보기 하는 이런 게 있고, 하나는 법적으로 명도소송 부분이 걸려서 해결 안 되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버티기. 그러니까 우리 23가구 말고도 또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4월 달부터 그냥 공사 착공이 되고, 그러면 요 한밭집이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23가구와 요 사람들이 이제 생계 대책은 임시로 이제 마련이 되는 거겠죠.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임시식당이라고 하는데, 임시식당, 우린 이걸 임시식당 대신에 임시상가로 꼭 쓰려고 그랬어요. 앞으로 법적인 어떤 법 개선 투쟁을 할 때 그런 근거가 되기 위해서 임시상가를 할 때 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저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임시상가라는 표현은 죽어도 안 된대. 그래서 임시식당 이거를 좀 해서 저기 했는데, 그 임시식당을 좀 운영하도록 이렇게 좀 했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계가 그냥 어려우니까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뭐 취직해서 돈벌이 하고 살고 이렇게 이제 주로 알바. 그러니까 예전에 용산 4구역에 있던 그 사람들은 대부분 사장님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음식점 알바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가게도 내고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네. 뭐 이해되셨나요? 예. 예. 그럼 이게 안 될까요? 제가 대전에서 왔거든요. 예, 예. 근데 대전도 서울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전도 재개발 열풍이 엄청나게 불고 있거든요. 예. 근데 거의 모든 지역이 재개발을 한다고 할 만큼 진짜 많은 범위가 되어 있는데, 제가 대학생의 시각에서 볼 때 재개발을 하는데 다 부시고 아파트를 짓고 막 높은 빌딩을 세우고 이런 것보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나 못 사는 사람들 위해서 뭐 리모델링 비용을 지용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한 거는 대학생 입장에서 볼 때 좀 상상력을 가미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선생님께서는 다수의 시민을 재개발다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시민을 위한 재개발다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모델을 막 계속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주거권 하는 단체들끼리 지금 서울 같으면은 여기 삼선교 쪽에 성북동 장수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낡았고, 굉장히 전체적으로 이렇게 환경이 후졌어요. 막 이렇게. 그리고 정말 섬이 이제 밑바닥 사람들이죠. 이런 경우들을 재개발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의 이제 설문도 조사도 하고 이 사람들한테 이런 재개발 실태도 알려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번 우리끼리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맞는 그런 주거 환경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움직임이 없다고 한다면 거기도 진작 이렇게 이제 재개발 원래 그런 계획대로 해갖고 뭐 또 파헤쳐지고 그랬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면서 거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는, 보탬이 되는 그런 정말 법에 목적하는 바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재정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모델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죠.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저기 부산에도 그런 지역이 있고요. 저기 통영에도, 내 머리가 나. 내가 거기까지 갔다 왔는데도. 통영에도 이렇게 이제 산비탈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진짜 조그만 집이에요. 옛날 저기들이라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게 마치 칸 나눠진 것처럼 이렇게 조그만 골목 이렇게 막 있는데 이제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근데 거기를 이제 재개발하려고 이제 해서 싹쓸이 이제 재개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왔어요. 왜 주민들이 반대하냐면, 워낙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주들도 땅이 너무 작으니까
재개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고 그 팔아봤자 딴 데가 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재개발에 반대하고 우리는 여기서 못 떠나겠다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그쪽에 이제 시민단체들로 결합을 해서 그 마을을 예쁘게 꾸며놓고 하니까 통영 지역에 관광 상품이 돼 있어요. 관광정화 돼 있어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 거기 갔다 왔거든요, 지난번에. 근데도 5월달에 갔다 왔는데도 이렇게. 이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네, 꼭 계단, 그래서 뭐 그림 예쁘게 그려놓고. 부산에도 이제 그런 데 있고요. 그 대전에도요, 그것도 전 시장 때부터 이렇게 추진되는 이렇게 재개발 프로젝트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무지개 뭐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이게. 이렇게 많이, 나이도 이렇게 많이. 다 부시고. 세워지려고 하고 막 다리 폭파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말고, 그렇게 시범적으로 어디 군데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대전시 내에서도 뭐 이런 데가 있어서 그런 그 개발의 어떤 그런 모델들 같은 경우 삼을 만한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근데 어쨌든 저렇게 순환식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도 다 주장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이런 건설사들 중심으로 또 이렇게 땅 투기꾼들이 어떤 이런 땅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잘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세입자들과 소규모의 어떤 지주들 이런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용산 같은 경우에 거기 보면 용산역으로서 이쪽 이천동 쪽에는 뭐 대림 아파트나 뭐 이런 데들이 거기 세운 지 몇 년 안 된 아파트, 멀쩡한 아파트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부셔버린대요. 왜 부셔버리냐면 거기 용산에서 한강이 쫙 내려 조망이 좋아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은 이제 정말 괜찮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이제 그 반대 투쟁을 하고 있죠. 근데 하도 그게 힘드니까 사람들이 막 떠나가고 뭐 이러면서 거기 아파트값 똥값 되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모델들을 계속 좀 만들고 실제로 이게 법과 제도로 이게 이제 하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이런 부동산 요게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이미 지금은 이 아파트나 집이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100% 이상, 2007년도인가 이게 102%예요. 벌써 이제 그 가구 수보다 집은 더 많은 거거든요.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소수가 이걸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서울 시내 60%가 세에 사는 사람들이 돼 있어요. 이런 또 재미난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에는 슬럼가가 없어요. 그죠? 외국에 가면 슬럼가가 되게 많잖아요. 인도, 필리핀, 뭐, 또 잘 산다고 하는 선진국, 뭐, 뉴욕의 할렘가, 뭐, 이런 슬럼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없죠? 그 슬럼가가? 없잖아요. 눈에 안 띄죠. 우리는 이미 박정희 때부터 싹쓸이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 옛날에 이제 대표적인 데가 청계천이었죠. 지금 청계천 이렇게 쭉 복원해가지고 뭐 멋있게 해놨는데 원래 이제 청계천 복구하기 전에 청계천 거기에 이제 양옆으로 쭉 그 판자촌들이 있었어요. 판자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거기 목동 저기 이천동 서부 이천동 쪽 그 한강변 쪽 또 어디였죠? 중남천변 뭐 이런데 곳곳에 판자촌 동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다 싹쓸이 해버린 거예요. 청계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69년도인가 그때 청계천 개발을 하면서 진짜 덤프트럭 대놓고 그대로 갔다가 사람하고 가구 그냥 실어보서 강제로 실어가지고 갔다가 여기 지금의 성남 있잖아요. 그 성남이 그때는 논바닥이었어요. 허허벌판 있거든요. 거기다가 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가구당 천막 한 동씩 줘버렸어요. 네 알아서 살아라. 어떻게 살아? 못 살겠으니까 1970년도인가 그때 폭동을 일으켰죠. 이게 강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하는 폭동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싹쓸이를 다 해버린 거예요. 아주 폭력적으로. 뭐 하나 보상이나 뭐 이런 것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폭력적으로 다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슬럼가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그나마 슬럼가 형태로 남아있던 게 뭐냐면 쪽방촌이에요.
그 노동자들이 살던 쪽방촌은 이미 이제 해체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 서울역 앞에 양동 근처라든지 영등포 근처에 쪽방촌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해체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외국에서 보던 슬럼가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그럼 이게 주거 빈곤층이 없는 것이냐? 아니잖아요. 아직 새 사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어디냐면 다 지하 월세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흩어져서 이렇게 쭉 산재해 있는 거죠. 주거빈곤층들이. 그래서 그 주거빈곤층들이 슬럼가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이게 흩어져 버린 거예요. 강제로 해체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안적 모델을 만들 것이냐. 이런 대안적 모델을 만들 때도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개발을 일부 그런 자본가들, 건설 자본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익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거기 사는 사람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그 사람들의 주거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한테 여기 해야 되죠. 자, 우리 여기 이게 너무 낙후하니 어떻게 개발해 봅시다. 토론하고 의견 수렴하고 이 과정도 거쳐야죠. 이 과정들 일본 같은 경우가 3년에서 5년이 걸려요. 요것만. 그래서 같이 계획을 세우고 같이 어떤 이런 계획 세운 걸 가지고 한번 또 저것도 뭐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뭐 등등의 또 의견 수렴 과정을 몇 번 거치거든요. 그게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가다 보니까 20년도 걸리고 30년도 걸려요. 이렇게 한다면 분명히 다른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외국에서 저기 하는 사람들이 아주 놀랍니다. 우리나라에 와보면 외국 사람들, 제가 외국 사람들도 종종 만나거든요. 가끔씩 보는데 이 사람들 보면 놀라는 게 뭔 놈의 아파트, 고층 아파트 그렇게 어딜 가나 고층 아파트라는 거죠. 근데 이 아파트가 도리어 이게 요 사람들 수용하는 저거는 더 적다고 그러죠. 저 다세대 주택보다도 이런 뭐 그런 것들보다 또 다 작다 그러잖아요. 이게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그죠? 뭐 이렇다고 하는데 이런 아파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종합적인 이런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에펠탑 보이게 한다고 고도를 다 제한해 버려요. 그게 고층 아파트가 없어요. 있긴 있죠. 고층 건물이 있긴 하지만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까다로워요. 그래서 종합적인 그 도시 전체를 다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아주 신중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 재개발 한번 하려면 그 영향이 너무 크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없이 그냥 순식간에 때려 부수고 순식간에 갖다가 짓고 뭐 그런 과정에서 뭐 소리 부르는 사람들 뭐 저항하면 저렇게 이제 용산 참사같이 그냥 싹쓸이해서 밀어붙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잘못됐죠.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좀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빨리 이게 부동산 거품이 꺼졌으면 좋겠다. 부동산 거품이 꺼져가지고 정말 이 건설회사들 부도날 정도까지 막 돼야 되는 거예요. 휘청휘청 막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럴 때 정부에서 그런 지금 뭐 미분양 아파트들 이런 것들을 쫙 사주는 거죠. 돈 들어가서. 그래서 서민들한테 장기 임대주택 임대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월세방 문제 금방 해결돼. 그래서 그 이게 10조면 해결되나 뭐 이렇게 돼요. 10조면 뭐 4대강 건설 사업 1년 투자하는 거 그거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길 바라는데 명박이가 제 말대로 안 듣겠죠. 어떻게 하냐면 이제 건설회사가 부도날 것 같으면 어떻게 돼? 이게 건설회사가 부도나면 이 국장 원루 어디에 영향을 주죠? 은행 도산으로 가요. 은행이 파산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공적 자금을 지원을 해가지고 또 그걸 간신히 그걸 유지시키고 뭐 유지시키고 그러죠. 공적 자금은 뭐예요? 우리 세금이에요.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래. 네, 또 네. 일단 용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일단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일방적이었고 특히 진압 과정의 경우 지나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 용산 사태를 좀 비판적으로 네. 바라보게 되면은 좀 몇 가지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거기 위치를 보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굉장히 큰 대로변이잖아요. 그 삼각정, 뭐 수명대 내려 지나가는 큰 대로변 차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왜 꼭 그 지점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뒷부분도 있고 굉장히 넓은 부위인데 왜 거기를 했고 또 두 번째로 왜 화염병을 사용했는지 또
저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 차도로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봤거든요. 경찰에게만 던진 게 아니라 그런 문제. 또 세 번째로 보면은 전철현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다는 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돌아가신 분 중 다 전철현이에요. 예, 예. 예, 두 분만 거기 살던 분이고 세 분은 전철은 회원이시고 예. 부상당한 대부분도 다 전철은 예. 회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사실을 이렇게 조합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정부와 그 건설사를 압박했다는 거는 그 뭐 좋은데, 근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참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해서 화염병을 협박하면서 시민이 다칠 수 있고 그렇게 좀 압박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예.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예. 생각하시는지. 저도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꽤 있어요.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강 대로변이 아니라 그 뒤에다가 세워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 지연시키면 이렇게 저게 되는데 왜 저게 했는지 뭐 그거는 이제 뭐 용산 사구역 사람들이 거기를 요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빨리 문제를 이렇게 자기들이 막루 짓고 올라가면 뒤에 안 보이는 쪽보다는 보이는 쪽 가서 저거 하게 되면 더 언론이나 노출되기도 하고 시민에 노출되고 문제적이어서 빨리 문제가 해결될 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선택한 거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의 어떤 그런 강공지나 뭘 처리한 이런 꼴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저도 참 불만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선택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왜 화염병 같은 걸 쓰냐. 저도 참 그래요. 저는 이제 인권운동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인 걸 저희는 신념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무슨 운동을 하거나 뭐 하고 그럴 때는 뭐 당연히 폭력적인 방법은 고려하지를 않죠. 그런데 이게 민중들 생존권 투쟁에 보면은 뭐 가끔 이런 폭력 시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농민 시위라든지 노동자들 시위라든지 철거민들 시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10년을 삼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현장 가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이 폭력 시위를 할 만한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 많은 폭력을 당해온 거예요. 너무 많은 폭력을 당해와서 이 폭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 수단으로 이쪽도 폭력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 있어요. 자, 이제 그것을 공권력이라고 하는 데가 경찰이나 법원이나 검찰이나 법원이 나서서 이렇게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이쪽이 억울하게 이런 폭력에 당하고 이랬으면 해결되는데 이때는 공권력이 저기를 해요. 아예 손을 놓거나 못 본 것처럼 외면하거나 또는 오히려 당한 이 피해자인 이 생존권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한테만 모든 저거를 불리하게 이렇게 법을 집행해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법을 믿지 못하죠. 공권력을 못 믿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화염병을 그때 던졌죠. 화염병을 던졌는데 물론 거기 이렇게 차도로 떨어지고 그렇지만 대체로 봤을 때 우리가 그래서 진상조사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서 쭉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철거민들의 그런 주장 이런 것들이 옳으냐 해서 쭉 봤는데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용역과 경찰에 대치하면서 이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막을 때 그러니까 용역국 경찰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안 던지는 거죠. 근데 그 용역국 경찰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 막루를 해체시키려고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거기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뭐 화염병도 던지고 골프공 이거 새총을 쏴서 공격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방어적 속성이 굉장히 크다. 단지 근데 그게 한강 대로변이니까 이게 이제 그쪽에서 이제 경찰이 오고 용역이 쳐들어오고 거기 하다가 이게 뭐 100% 딱 거기만 떨어지는 게 아닌 거죠. 이렇게 이제 번지고 이렇게 됐던 거가 경찰이나 이런 쪽이 역이용됐던 이런 측면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고요. 막루도 사실은 방어적인 이런 거로 이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사람들 아까 두 명만 이상님, 양혜성 이 사람들만 그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 세 명은 다른 지역에서 연대 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막루 올라오는 데 이제 빠질 생각이었던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 외부에서 지원 나온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전철원님인데 이 전철원 사람들인데. 그래서 보면요,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저렇게 이제 외부에서 지원 나온 연대 투쟁에 또 나온 사람들의 죄를 더 무겁게 따져요. 왜 자기 지역 문제도 아닌데 와서 개입을 해서 저렇게 이제 폭력 시위를 했느냐라고 저기 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거는 정말 만약에 그 논리대로면 용산 사구역 사람들은 사구역 사람들끼리만 싸우라는 얘기예요. 철거민들이 몇 명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이런 용역하고 싸워야 되고 건설회사와 싸워야 되고 공권력하고 싸워야 되고 뭐 이러는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외부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면 훨씬 더 용이하게 싸울 수 있는 거죠. 힘을 더 키우는 거죠. 그래서 내 지역에 내 지역에 이 문제 있으면 다른 도움을 요청해서 연대해서 같이 싸우고 또 다른 지역에 있으면 나도 가서 연대해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철거 싸움 있고 그러면 학생들도 가서 연대해서 같이 싸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 이제 주거권 투쟁도 같이 하고 이렇게 됐던데 요즘은 그런 건 잘 안 되는데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이제 모여서 연대 투쟁을 하는 거죠. 이거는 도리어 약자들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한 어떤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도리어 인권운동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연대는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이렇게 칭찬해줘야 될 일들인 거지 이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지 않을까요?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힘이 좋기 때문에 같이 투쟁을 하는 게 맞고 뭐 그때까지 운동을 보면 다 그렇게 해왔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여기 용산 참사에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생존권보다는 어떤 이권을 얻어가려는 것이다. 더 큰 이익을 얻어가려고 뭐 소위 알박기라고 말하는데 알박기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이유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철한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투쟁을 같이 하는 거는 함께 그렇게 운동을 해서 생존권이 아닌 이권을 얻기 위해서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제가 들었거든요. 예, 있죠. 예. 많이들 하고 있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철현이 개입한 게 그러니까 같이 했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같이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생존권보다는 이권의 목적을 두고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른 외국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보면요, 저 철거 투쟁을 하는 게 짧게는 3년, 5년, 최근에 해결된 건선 거기는 13년 동안 싸웠어요. 그렇게 싸워서 얻는 게 뭘까? 얻는 게 뭘까요? 이 사람한테 3년, 5년 정말 두들겨 맞고 뭐 하고 하면서 저렇게 연대투쟁도 같이 하고 그래서 결국 남는 게 뭘까? 남는 거 진짜 없어요. 저거 임대주택 없고요. 그리고 그냥 이주비라든지 피해보상 조금 얻어요. 기껏해야 임대주택 해놓으면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3년, 5년 뭐 이렇게 두들겨 맞아 싸우는데도 1억 안짝에 몇 천만 원이라든지 한 1억 안짝에 어떤 이런 거를 밖에 못 얻어요. 사실 이권을 말하고 싸웠으면 훨씬 더 많은 걸 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재개발돼서 만약에 이제 1억의 땅을 샀던 사람이 훨씬 더 해가지고 이제 뭐 5억, 10억 벌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 사람들은 처절하게 이렇게 맞아가면서 싸우면서 자기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데 기껏해야 내가 보기에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건설회사 조합, 재개발 조합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지역에서 뭔가 이렇게 왕창 저거를 갖다가 이권 뭐 이렇게 왕창처럼 해주면 선례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주 악랄할 정도로 이런 저거를 안 해줘요. 근데 이걸 막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까지 나중에 이제 조합하고 세입자하고 합의를 해서 이주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런 전 연대 투쟁하고 뭐 하고 그런 것들을 공갈 협박을 했다고 해서 또 구속시키고 사법 처리를 해요. 이 세입자들이 아무리 전철인이 세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기껏해야 다 모여봤자 100명, 200명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공갈 협박을 했다는 게 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기소하는 검찰이나 그걸 또 인정하는 법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노골적으로 한쪽 계급 편을 드는 거라고 봐요. 즉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들
이런 유산 계급의 편을 드는 법 집행을 하고 있고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 법원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너무 불합리하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조중동이나 이런 보수 언론들 또 뭐 한나라당에서 이렇게 또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굉장히 판약이 달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전철련이라든지 이런 그 철거민 조직을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폐쇄적이거든요. 너무 폐쇄적이고 그래서 연대할 줄 제대로 몰라요. 자기들 내부에서는 어떻게 연대하고 이럴지 모르지만 다른 세력들한테 자기들의 어떤 처지도 알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연대를 좀 더 확장시켜 나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용산 참사 2주기가 이제 다음 주인데 다음 주 17일 날 뭘 하냐면 17일 날 우리는 이 진보단체라고 하는 이런 쪽조차도 재개발 지역 현장을 가보질 않았어요. 재개발 지역을 어떻게 저기 됐는지 그 현장 보러 가자. 딴 거 하지 말고 그거 하러 가자. 그래서 대표적인 세 개 지역, 성남 단대 지역하고 그리고 상도동 지역하고 동교동의 두리반지 여기를 가서 실제 철거 현장을 한번 보자.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뉴스나 이런 것만 듣지 말고 실제로 거기서 현장 가서 거기 주민들 얘기 들어보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눈으로 좀 확인해 보자. 이러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 철거민 여기들이 이런 자기 홍보, 자기 이게 선전 사업이나 선전하고 이런 것들을 그걸 거의 못 하고 있으니까 재개발의 이런 저거들은 실태나 이런 것들은 이런 그 당사자들의 목소리보다는 이걸 공격하는 쪽 목소리만 너무 과잉돼서 전달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것들은 좀 실제와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나온 김에 좀 우리 인권이라는 문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인권 운동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온 김에 이런 얘기해도 되는 거죠? 꼭 용산 얘기하는 거 아닌데. 자, 인권이란 뭘까? 자, 한번 인권은 뭘까? 인권은 뭐다? 사람의 권리잖아요. 인간의 권리. 근데 그 중에서 기본이 되는 권리잖아요. 인권은. 왜냐면 권리도 되게 많아요. 물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뭐 이거 다 권리인데 그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게 인권이죠. 기본이 안 되는 거는 인권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권리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조약 이 조항들을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이러이러한 권리를 갖는다. 여기 이제 모든 사람은 왜냐하면 인권은 보편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은 또는 누구나 인류 구성원 누구나 이런 권리를 갖는다. 또는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모든 사람 한번 보자. 당연히 모든 사람 인권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이거를 보장해주고 이거는 부정해주고 이러면 안 되죠. 기본인 속성이 이제 보편성인데. 그런데 이 보편성의 문제로 들여다보면은 인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모든 사람이 다 권리를 갖고 있는데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이 권리를 갖고 충돌할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이 사람한테는 이런 권리를, 이 사람은 이 권리를 갖고 서로 충돌해. 그럼 너도 인권이 있고 나도 인권이 있다라고 가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마치 인권이라는 게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하지만 인권의 속성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인권이 탄생해서 발전해오고 지금까지 온 이거 보면은 인권은 굉장히 편파적이다. 보편적이지만 굉장히 편파적이다. 어느 편을 들 것이냐가 분명해야지 인권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자, 인권의 발달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 개인과 국가가 있으면요, 맨 처음에 이제 이 국가가 권력을 남용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인권이 생겨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가의 권력이 남용되지 못하도록 자꾸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그런 절차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야지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제인권 조약들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ILO 조약은 뭘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노동자의 권리, 그죠? 노동자가 그 권리 주체가 되는 거죠. 반대편 누가 있어요? 자본가가 있어요. 자본가가 인권 침해를 하는 것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하죠. 또 여성차별 철폐 조약이 있어요. 여성차별 철폐 조약은 가부장적인 질서로부터, 그죠? 가부장 질서로부터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이게 남성이. 그 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권리 조약이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권리 조약이 있어요. 이거는 어른들, 성인들, 이런 사람들의 뭐 가해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려고 그러죠.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주노동자? 요즘에 지금 장애인? 비장애인이 있을 거고요. 이주노동자가 있을 것이고, 성소수자가 있을 거고,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인권은 이쪽 사람들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본가의 인권이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남성의 인권, 어른의 인권, 비장애인의 인권 들어봤어요? 들어보셨냐고요? 없어요, 그런 말이. 그런 말 아예 없어요. 성립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거는요. 자, 이쪽과 이쪽 이렇게 대별이 돼요. 그래서 사실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이렇게 부딪혀 온 거예요. 부딪히는 속에서 갈등하면서 이걸 절실하게 그 권리를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 싸우고 죽기도 하고 하면서 만들어 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아주 지난한 역사를 가져온 거죠. 우리가 지금은 너무 당연히 누리고 있는 그런 권리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권 항목들이 사실은 그런 어떤 역사들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권은 이 사람들 건데, 이 사람들의 지위를 다 높이자는 거예요. 높임으로써 이 사람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자고 하는 게 인권이잖아요. 그러려면 이쪽에 힘센 사람들을 제약을 해야 돼요. 거기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이게 맞아요. 안 그러면 공허해져 버리죠. 인권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공허해져 버려요. 그래서 인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약자, 힘없는 사람들의 지위를 높임으로써 모든 사람이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 거예요, 이 사람들 거. 이 사람들 거이 아니라, 이 사람들 거는 도리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을 더 못 쓰게 만들어야 되죠, 정말. 제약을 하고, 분산시키고,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운시키는 거죠, 자꾸. 이게 인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 사상시켜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사상시켜요. 이런 어떤 본질적인 이런 것들을. 인권의 역사와 이런 기계열세, 인권의 역사 이거와 관련된 어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거 내 말이 이해가 될 거거든요. 이게 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권리라고 하는 게. 그럼 결국 이걸 이 편을 드는 거예요.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회적 약자들이 그런 자기의 인간 해방의 어떤 무기를 쓸 수 있는 게, 그런 수단을 쓸 수 있는 게 인권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간단할 텐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 모든 어떤 저거는 이런 관계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 피해자는 항상 피해자고, 이 가해자는 항상 가해자냐? 피해자와 가해자가 또 그 관계 속에서 뒤바뀔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노동자고 남성이다, 어른이다. 이 사람은 이 입장에서는 인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일 수 있지만, 이 사람 집에 가서 남성으로서 여성한테 가해자의 위치에 갈 수 있어요. 또 어른으로서 아이들한테 가해자일 수가 있죠. 이렇게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파악을 해봐야 돼요. 관계 속에서 뭘 보냐? 누가 권력을 갖고 있느냐? 누가 권력을 갖고 있느냐? 권력 관계로 파악을 해보자. 그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런 권력을 남용하지, 마치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제한해서 함부로 못 쓰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이 사람은 노동자이고자 남성인 이 사람은 여기 있을 때, 요 위치에 있을 때, 피해자는 입장일 때는 굉장히 민감해요. 자기가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인권 침해를 당하면
뭐 고소 고발을 하든지 법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싸움을 해서라도 자기 권리 지키려고 그래. 근데 자기가 여기서 가해하는 거는 거의 무신경이에요. 거의 몰라요. 남자들이 여성들한테, 어른이 아이들한테 이런 거 거의 모르죠. 그래서 필요한 게 인권 감수성이. 역지사지해서 이쪽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인권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게 우리이죠. 이런 게. 인권은 사실은 인권은 한편에서 이렇게 이제 사회적 약자들의 당하는 그런 피해나 이런 것에 공감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연대를 해서 같이 풀어가는 게 인권이다. 이거 빼면 인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제가 여태까지 23년 차 인권운동가로서 생각할 때 보다 좀 정겨워져야겠지만 저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은 이렇게 두리뭉실한 게 아니거든요. 그 인권활동가들이 왜 현장에 달려가서 이렇게 이제 뭐 구속을 각오하고 앞에 나가서 부딪히느냐 저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 인권운동이 힘들어요. 그래서 피곤해져.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거를 진짜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유엔 문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런 부분들은 사실상 가려져 있어요. 사실상. 근데 좀 더 인권 유엔 문서나 이런 것도 또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사실 저희 얘기들 다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빈민들이 자기 어떤 그런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유엔이 권장하는 방법은 뭐냐면 조직화하고 의식화라는 거예요. 의식화하고 조직화래요. 그 당사자들이 그 빈민들을 모아서 공부도 하고 의식화하고 조직화해서 정치 세력화하고 이런 거가 유엔 문서에 권장하는 상황들이에요. 그게 그 인권운동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그런 노력들을 옹호하라고 이렇게 주문까지 하고 있어요. 뭐 나온 김에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런 게 저런 인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어느 때는 다른 게 강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러죠. 자, 이제 요즘에 이제 작년에 그 유엔 총회에서 그런 결의가 나왔어요. 물은 인권이다. 그 물에 대한 권리 선언이 나왔어요. 물이라고 하는 게 왜 인권이 되냐?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유엔이 하니까 당연히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일 것이냐. 이 물이 뭐냐면 우리가 이게 물이 원래 상품이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상품화돼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 상품화돼 있고 우리가 물 사 먹잖아요. 근데 원래 이 물은 누구나 이 물을 먹고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거대 기업들이 물을 다 자기들이 독점을 해요. 물도 독점을 해. 물을 독점해서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몇십 년을 가야 돼요. 인도의 한 마을을 이렇게 봤더니 거기 코카콜라 공장이 들어와가지고 원래 물 괜찮게 물맛도 좋고 막 이랬단 말이죠. 물 부족하지 않았어. 근데 코카콜라 공장이 와가지고 엄청난 관정을 뚫어서 지하철 다 빨아들이니까 지금 마을에 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아침이면 거기는 주부죠. 그 사람은 이제 엄마가 이제 이렇게 양동이 같은 거 물동이 하나를 이고 타살타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때쯤 되면 그 우물에 가서 물 한 동이 이고 그거 갖고 또 털털털 오는 거예요. 그럼 저녁 때 돼서 와서 저녁밥 먹어야 돼요. 이런 지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물을 이런 거대 기업이 이렇게 독점하다 보니까 물을 갖다가 물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평소에 물은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마실 수 있을 때는 권리가 아니에요. 인권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물이 인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권에 대한 개념조차도, 인권에 대한 생각조차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특히 최근에 와서, 그러니까 조효재 교수 같은 사람이 얘기할 때는
1945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데 1945년 유엔이 성립된 이후로 인권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다양해지고 그리고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예. 그게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